안녕하세요. 오늘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디지털 금융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핸드폰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Hello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종규라고 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금융연구원은 31년 전 설립되었습니다. 1991년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 관련, 특히나 금융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융규제, 그리고 기타 다양한 거시, 미세경제에 관련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자, 몇 가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참가자분들 중에 외국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분들이 많으신 것을 감안해 제가 한국어로 개회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연사분들 또는 참가자분들께서는 동시 통역이 제공되기 때문에 동시 통역을 들으시면 원활한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연구원장 박종규입니다. 예, 먼저 디지털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주요 이슈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겠는데요. 이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오늘 직접 이곳까지 멀리서 와주신 싱가포르 통화청 림 투앙리 국장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동국대 박선영 교수님과 고려대 인호 교수님, 그리고 패널 토론자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디지털 자산 정책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주 진지한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디지털 자산 시장은 거의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테라, 루나 사태에서 본 것 같이 투자자들에게 깊은 피해를 입혔던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 인식을 했던 바처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규율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와 그런 시도가 세계 여러 곳에서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디지털 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인 만큼 국경을 넘는 공조가 그리고 균형 있는 규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 추세에 발맞추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디지털 자산의 영역이 발행, 유통, 시장 생태계, 투자자 보호, 이렇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만큼 이런 논의 규율 체계 구축 을 위한 논의에 있어서도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오늘 세미나에서도 이러한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을 논의해보고 해외 사례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내외 전문가들 그리고 발표자들을 이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은
다른 금융 자산과 마찬가지로 제도적 인프라가 정립되어야 하고 공정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투자자 보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확립될 때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시장도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개회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개회사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로 디지털 자산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국금융연구원 이대기 금융혁신연구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앞쪽에 스타벅스 있는데 시간이 시간이 예, 시간인데 이거는 이제 사용하실 때 이거 정방향이고 역방향으로 네네네. 사용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영상이 있으시면은 해당 페이지 가시면 바로 영상이 재생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할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 금융혁신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이대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디지털 자산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입니다. 전체 목차로 보면 디지털 자산과 금융시장이 어떻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현상을 우선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지 그 채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후에 한국 디지털 시장의 현황과 금융시장의 어떤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디지털 자산과 금융시장의 동조화 현상인데 이게 미국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전체로 보면 시장이 이렇게 잘 표현은 안 됩니다만은 어떤 시장의 급등락이 있었던 부분에서 보면 미국 주식시장의 급락과 그리고 코로나 발생, 비트코인 급락, 테라루나 사태 발생 이럴 때마다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이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이 크게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한국 시장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 비슷한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에 본 거는 이 디지털 자산과 주식시장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한번 봤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눔으로써 우리가 2020년 1월을 팬데믹의 시작 기점으로 두고요. 그 이전을 이제 팬데믹 이전 그리고 그 이후를 팬데믹 이후로 이렇게 나눠서 상관관계를 우선 봐서 이 두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이는구나 하는 걸 이제 숫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일단 가격의 상관관계입니다. 가격이라 하면 지수 추이랑 이런 부분인데 첫 번째 왼쪽 그림을 보시면 팬데믹 이전에 한국과 코스피 시장의 상관관계가 한국에서 비트코인과 코스피의 상관관계가 22% 정도였다면은 팬데믹 이후에는 84%에 가깝게 같이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팬데믹 이전에 63%였다 그러면 팬데믹 이후에는 86%에 가까운 그런 상관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과관계라 즉 코절 이펙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랜저 코절리티라든지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이제 저희가 실증부에서 다른 벡터 자기회귀 모형으로 충격이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자연스럽게 뒷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상관관계고요. 다음에는 수익률입니다. 리턴에 대한 상관관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S&P와 비트코인의 관계가 한 5% 정도였던 수익률 상관관계가 팬데믹 이후에는 거의 40%까지 점프하게 됩니다. 상당히 높은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보이죠. 반면에 한국은 리턴 측면에서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상관관계가 포지티브하게 약간 유효하게 바뀌고 있고요. 이거를 변동성의 상관관계를 보면 훨씬 더 잘 나타납니다.
원래 이제 스피일오버 이펙트, 컨테이전 이런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할 때는 변동성의 전이 효과가 오히려 보면 그 더 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팬데믹 이전에 한국은 비트코인과 코스피 시장이 0.8% 정도의 아주 미미하거나 없는 상관관계였다 그러면, 그 변동성 상관관계가 팬데믹 이후에는 34%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팬데믹 이전에는 9% 정도의 상관관계, 변동성 상관관계 있다가 팬데믹 이후에는 40%까지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 본 거는 두 시장, 즉 디지털 자산과 그 주식시장, 특히 금융시장이 대표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더라. 그 움직임이 특히 코로나가 생겼던 2020년 1월 팬데믹 이후에는 그 변동성이라든지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러면 이런 변동성이라든지 수익률 상관관계가 높아지면 금융시장에는 어떻게 위협이 되는가? 즉 그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그 채널이 뭔가에 대한 걸 경로를 몇 개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이 경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봤는데요. 이 경로는 제가 뭐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여러 BIS라든지 여러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금융기관의 익스포저 효과입니다. 금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그 위험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 자산 효과, 신뢰 효과, 스테이블 코인 확대 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익스포저 효과를 하면은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및 또는 금융상품에 대한 직접 투자를 하고 또 보유를 하고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으로서 생기는 직접적인 익스포저 효과고요. 간접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의 투자자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매입이라든지 디지털 자산 관련 투자 상품 운용 이런 부분을 말하고요. 이렇게 금융기관의 직간접적 익스포저가 증가할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가격 급락 시에 금융기관의 손익 변동성이 커져서 평판 손실 위험이 증대될 수도 있고요. 또 디지털 자산 가격 급락으로 금융기관이 마진콜 등의 요구를 받을 때는 보유한 주식과 채권을 대규모 매도해서 다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효과인데, 자산효과는 디지털 자산 투자자의 재무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에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고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 저하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뢰효과는 이 적절한 투자자 보호 조치가 없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가 낮은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디지털 자산 보유가 확대되면 시장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테라루나 사태 외에 굉장히 각국들이 주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디지털 자산과 달리 준비 자산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상환을 위한 준비 자산의 강제 청산이 일어나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확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한국은 현재 뭐 어떠냐? 요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시장은 특히 현재 가상자산 시장을 보게 되면 국내 유가 증권 시장에 비해서 사이즈는 되게 작습니다.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일평균 거래 규모는 국내 유가 증권 시장의 거의 50%를 넘는 11.3조 원에 달하고 이용자 수도 거의 558만 명에 달하는 정도로 이 일평균 거래량이라든지 이용자 수를 보면 시가총액이 미미하다고 하나 무시할 수 없는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한국의 시장 현황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의 익스포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한국은 2017년 12월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국내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보유와 매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그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그 익스포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도 보면 그 우리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규모로 보면 작기 때문에 아직은 미미한데, 그런데 지금 이게 가상자산에 관해서 특히 디지털 자산에 관해서 제도화되고 양성화되면서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갈 경우에는 금융기관들도 어떤 그 적극적인 진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위험은 앞으로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예로서 이제 각 은행들이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증권사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보험사들도 마찬가지고 가상자산 거래소 또는 지분 투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가계의 금융자산 중 가상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 내외라서 그리고 대부분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1천만 원 이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투자자의 55%가 경제 기반이 약한, 상대적으로 약한 20대, 30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이제 20대와 30대의 투자자가 54%에 이르는 를 볼 수 있습니다. 뭐 가상자산에 관해서 이제 범죄 행위라든지 범죄 피해 현황들이 2021년을 보면 상당히 많이 뛰었는데요. 3조를 넘는 그런 금액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뭐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더 이 법을 준비해 나갈 때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과 금융시장의 연결성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분석 벤치마크 모델로 했던 거는 IMF의 타라 아이어라는 학자가 쓴 이 디지털 자산과 주식시장의 연계성 그리고 스피로버 이펙트에 대해서 했던 내용을 보고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저도 해보겠다 해서 실증 분석했습니다. 뭐 실전 분석 방법은 뭐 참고로 하고요.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페이퍼에 보면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를 수익률과 변동성의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보면 수익률은 팬데믹 이전에 2019년 12월까지는 비트코인이 S&P에 미친 영향이 0.4였다면은 팬데믹 이후에는 10으로 뛰게 됩니다. 상당히 25배로 뛰게 되는데요. 이게 변동성으로 보면 한국은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한국은 팬데믹 이전에 0.13에서 팬데믹 이후에 0.83으로 한 7배 정도 커졌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이 영업일 100일을 해가지고 이 롤링 윈도우로 이 다이내믹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보다 이후에 어떤 수익률의 스피로버 이펙트가 되게 증가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한국도 비슷합니다. 딱 똑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일단은 뭐 눈으로 봤을 때 어떤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다른 모습이거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또 변동성, 즉 우리가 리스크라고 할 때는 변동성에 되게 주의를 하는데요. 이 변동성, 벌러틸리티에 대한 파급 효과를 봤을 때 미국의 팬데믹 이전에 비트코인이 S&P에 준 영향이 1이었다 그러면 팬데믹 이후에는 17로 증가합니다. 수익률에 비해서 변동성 효과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리스크 할 때는 변동성에 더 주목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팬데믹 이후에 이 두 시장 간의 연계성 또는 위험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국을 했을 때는 1.36에서 7.05로 비트코인이 코스피에 주는 영향이 커졌습니다. 이것도 한 6배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절대치가 좀 작긴 하지만 이 변동성이라든지 수익률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커졌다는 것은 눈으로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페이지 늦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뭐 변동성 파급 효과에 대해서 미국을 보면 뭐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보는데 이전과 이후 어떻게 이 다이나믹하게 보여주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팬데믹 이후에는 상당히 위험성과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시장은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후에 디지털 자산 시장과 한국 주식 시장 사이의 연결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시장 간의 연결성은 미국 시장만큼 증가폭이 크지는 않지만, 즉 미국은 보면 수익률이나 변동성이 6에서 15%만큼 증가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이제 한국은 0.0에서 2%, 즉 거의 미미하게 없던 그런 연결성이 코로나 이후에는 3에서 8%로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사이의 상호 연관성은 2021년 이후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결론만 시사점인데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촉진하지 않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 자산 출연과 차입, 투자 관련 규제를 강화해서 건전성을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계 및 기업의 디지털 자산 보유 규모와 분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서 발행 및 공시 의무화,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 제공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 대한 상환 청구권 등 디지털 자산 시장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마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디지털 자산 상장 및 폐지에 관련해서는 공통된 규율을 만들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코인런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자본 구성에 대한 투명한 공개, 준비 자산 적립 의무 등의 엄격한 감독과 법 제정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BIS라든지 유럽 쪽에 보면 금융기관이 이런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 위험 가중치를 1250%까지 이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을 더 적립해야 되는데요. 1250%를 적립하라는 말은 가상자산에 대한 부담을, 보유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줌으로써 금융기관이 웬만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보유를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제가 짐작컨대 어느 정도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금융기관의 그 리스크를 리스크에 대한 의식을 하고 이 준비자산을 가상자산에 대한 보유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그렇게 규제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 자체로 보면 이 디지털 자산과 금융시장, 특히 가상자산과 금융시장의 직접적인 연계성이 약하다고 하나, 이는 지금까지 어떤 강력한 규제와 그리고 그 법적으로 어떤 제도화가 양성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그 고객의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여러 디지털 자산들이 활성화될 경우에 그 위험성은 점차 커질 거고, 그리고 나중에 뭐 이후에 이 테스트를 해보면 그 연결성이라든지 그 위험 파급 효과는 미국처럼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이 발표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로 동국대학교 박선영 교수님께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제에 대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정방향이고 이게 역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2022년 핀테크 위크에 초대해 주신 금융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과 모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출발점 자체가 핀테크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굉장히 저에게 뜻깊게 여겨집니다. 2017년 저는 공대에서 연구를 하는 경제학자였기 때문에 이 핀테크에 대해서 연구할 여러 기회가 있었고, 그러한 기회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공학과 교수로 7년 동안 일을 했고, 저 자체가 밀레니얼 세대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 업계에 대해서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자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을 드리는 것이 어쩔 때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저의 요청 사항이 과연 우리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지 데이터를 보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검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의 스토리 라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글로벌 레벨에서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에 대한 내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모두가 기다리시던 바이든 행정명령에 대한 보고서가 거의 대부분 발간이 되었고요. 오늘 거기서 이 위험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글로벌에서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거시적, 미시적으로도 굉장히 유니크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몇 가지 통계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국내의 특수성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장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만큼 많은 세미나와 공청회, 행사가 있고 10개 이상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으면서 이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토픽이 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점을 크게 세 가지로 꼽아봤는데요. 먼저 이 기술적인 전문성으로 인해서 이 참여자들 간에 이 난리지 갭이 존재하고 또 워낙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이 업데이트 갭이 존재합니다. 이 배경 지식이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모두 다른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점이 가장 어려웠고요. 두 번째로 당연히 이 이해 관계자에 따라 다른 정책 방향을 요구했고, 마지막으로는 이 우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과 가능성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글로벌 규제 당국에서 어떠한 규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이 첫 번째, 이 난리지 갭과 이 업데이트 갭을 약간 줄임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사회적 합의에 빠르게 이룰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 디지털 자산의 프레임워크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 자체 생태계에 관한 부분과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시키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체 생태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같은 레이어 1과 그 위에서 구동하는 DApp, 또 DAO라는 조직, 뭐 데이터 애그리게이터나 오라클 같은 인프라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DApp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 관련 극초기 스타트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중앙은행의 CBDC와 자본시장에서 증권을 토큰화시키는 이 두 가지 예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자산을 이메일로 변형시킨다는데 그 기술적 이점을 이용하고자 함입니다. 이 디지털 자산 지갑을 만드는 것은 이메일 주소를 만드는 것처럼 굉장히 간편합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 또한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처럼 쉽고 저렴하고 빠릅니다. 이러한 기술적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존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방향이 실제로 실현되었을 때 국가 경제에 훨씬 더 큰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발표드릴 초점은 이 블록체인 자체 생태계 위의 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의 정책 방향은 크게 5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금융 안정성은 이대기 박사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고, 두 번째로 산업 육성 정책은 이노 교수님께서 다음에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완벽하게 이행이 되고 있으며, 세금 같은 경우는 관계 부처에서 연구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5번째, 투자자 보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디스커션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른 재무부 보고서에서 이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행위로 인한 위험, 그 다음에 운영 위험, 마지막으로 중개로 인한 위험, 이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위 위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뭐 사기라든지 해킹 같은 어떤 참여자의 어떤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인포메이션 어시메트리의 이 한 행위 위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 정보의 비대칭성, 특히 발행자보다는 유통업자에게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성 위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크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금융중개기관에서는 이 투자자의 재무 상황과 위험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게 되죠. 하지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그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본인의 재무 상황이나 위험 성향보다 훨씬 더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고 이는 투자자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 두 번째는 이 거래소들의 이해상충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대한 정보 공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 3번째로는 이 마켓 매니플레이션 위험인데요. 사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발견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지만 이 시장에서는 몇몇 개의 지갑에서 봇들을 이용해서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리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재무부 보고서 각주에서는 거래량의 70%가 워시 트레이드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의 전반적인 주제 자체가 이 마켓 매니플레이션의 위험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바이낸스 CEO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 한국 시장처럼 활발한 시장을 본 적이 없으며 이 부산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 시장에 다시 진출할 계획이 있다고 인터뷰한 바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나라 시장은 글로벌에서 유일한 C5라고 하는 거래소 중심의 유통 시장으로서 이 거시적으로 굉장히 크고 미시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 통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국내 규제 당국은 이 업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해도와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이고 글로벌 최초로 트래블룰을 성공적으로 이행시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하게 중요한 유통시장과 높은 규제 당국의 능력을 통해서 이 디지털 자산시장의 규제 논의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글로벌 리드에서 기여할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IU에서는 이 반기마다 굉장히 중요한 통계를 발표하는데요. 이 화요일에 2022년 상반기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시장 가치는 23조, 그 다음에 투자자의 원화 디파짓, 그러니까 원화 예치금은 5.9조, 그리고 이제 하루 일평균 거래량 5.3조, 그리고 KYC를 마친 사용자는 690만 명입니다. 이제 거시적으로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고요. 이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되는 개수는 638개, 이 중에서 하나의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단독 상장 비율이 61%, 그리고 한국인 발행 비율이 37%에 이르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나라만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지난 반기 보고서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 투자자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가치는 무려 32조 원 감소하여 절반 이상으로 하락하였고 일평균 거래량은 6조 원 감소해서 또한 절반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고객 원화 예탁금 자체도 1.7조 원 감소하였고 KYC 유저만 130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숫자는 600 몇십 개로 대충 유사해 보이시지만 밑에 신규 상장과 상장 폐지 개수가 140개 이상인 점을 보시면 이 600여 개의 구성이 굉장히 변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의 특징을 하나의 예만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61%가 단독 상장인데 이들의 시장 가치는 10%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객계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평균보다 작다는 의미인데 85%의 단독 상장 가상자산의 시장 가치가 100억 미만이고 36%가 1억 미만입니다. 이 시가총액이 작다는 것은 마켓 매니퓰레이션에 굉장히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투자자 유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한국인 발행 가상자산의 특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년 여름에 수행한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수행한 것은 FIU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었고요. 우리나라 가상자산이 가장 화랑 중이었던 와중에 이제 4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가상자산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FIU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3분의 1이 한국인 발행이었고요. 이 한국인 발행 가상자산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0%가 이 D앱에서 작동하는 토큰이었고요. 70%가 특히 이더리움 토큰이었고 이 20% 이상 하나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80%였습니다. 이것을 외국인 발행과 조금 비교해보면 그 특징이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토큰 비중은 조금 더 낮고 이 하나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20%보다 큰 것이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한국인 발행인 경우에는 이 단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유난히 높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한 가지 지표만 마지막으로 더 보여드리면 24시간 거래량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건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것이 0.0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보다 크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상거래라는 것인데요. 한국의 경우는 약 10% 정도가 이 지표가 1보다 컸고요. 외국인 발행 같은 경우는 약 2% 정도가 이 비율이 1보다 컸습니다. 근데 외국인 발행의 경우 이 지표의 최대값이 3.5였는데요. 한국의 같은 경우는 플레이 대비 1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15라는 것의 의미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00조면 1일 거래량이 4,500조라는 말입니다.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 시장의 타임라인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이벤트는 특근법에 따라 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가 완료된 점, 그리고 두 번째로 테라 루나로 인해서 업계의 자율 규제 노력이 많이 푸시가 된 점, 이 두 가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작년 봄부터 사실 이 유통시장의 데이터를 매일 보는 편인데요. 이 두 가지 사건 이후로 만족할 만한지는 못하지만 이 데이터가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입법이 시행되는 것은 국제적인 속도와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도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투자자 보호는 업계의 자율 개선 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초점은 이 업계의 자율 규제 개선 노력 중에서도 시장 감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디지털 자산의 상장 양태를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 극단적으로 모든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국내 거래량이 1% 미만인 경우와 이 5번째를 보시면 글로벌 전체에서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오직 국내에서 단 하나의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되는 셀렙 플러스 같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시장 감시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덜한데요. 이 셀렙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전히 그 단독 거래소의 시장 감시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감시라는 것이 이 수수료 수익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즉 불공정 거래를 어느 정도 용인해야 수수료 수입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이 단독 상장의 경우에
시장 감시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좀 푸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5개의 거래소에서는 각기 다른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중이 6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60%의 가상자산의 거래 데이터는 사실상 개별 거래소만 갖고 있고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과 가격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는 점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장 취약한 점이고, 우리나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입법 방향은 기술 중립적이면서 국제 정합성을 갖추고 이 적용에 있어서는 플렉서블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로 업계의 시장 감시를 위한 자율 규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발행업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책임 있는 혁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재무부 보고서에서는 yet to materialized, 아니면 yet to be realized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블록체인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가능성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에코시스템을 위해서 업계의 자율 개선 노력을 조금 더 강구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의 림 촨리 국장님께서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Mr. Jongkyu. 안녕하십니까. 박종규 원장님, 그리고 기빈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세미나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림 투앙리이고요. 저희 싱가포르 MAS 국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M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시장 또는 자본시장을 규제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 3월에 새롭게 이제 또 설립된 그 부서에서 제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혁신적이며 책임감 있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3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저희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 MAS가 실제로 이 DA를 어떻게 규제하고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즉 저희의 이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저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그 용어는 사실은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호 가산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의 이 DA라는 것은요,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암호화폐, 여기에는 스테이블 코인도 포함이 되고요. 다들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한 토큰화된 금융자산도 디지털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큰화된 실무 경제 자산도 디지털 자산에 들어갑니다. 저희 MAS는 이 DA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태계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고, 그 플레이어들은 이제 뭐 거래라든지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아니면은 관리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MAS는 4갈래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일단 분산 원장 기술 DLT의 잠재성을 탐색해 보고요. 그리고 이 금융자산 또는 실물 경제 자산의 토큰화를 지원하고, 인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의 연결성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또 강력한 가치 제한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통해서 플레이어들을 앵커링하는 역할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분산 원장 기술의 그 잠재력을 탐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저희는 국외 결제와 정산에서 가장 잠재력 있는 유스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역금융 그리고 무역 전후의 자본시장 활동에서도 이러한 잠재력이 있는 유스 케이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제 자산을 갖다가 토큰화하기 위해서 DLT를 요즘 활용을 많이 하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장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실물경제 자산과 금융자산의 토큰화를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토큰화는 이 블록체인 또는 DLT 상에서 이런 자산들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토큰화는 에셋을 자산을 작게 어떻게 보면 파편화하기 때문에 시장 리퀴디티 측면에서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의 연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DA 생태계는 결국 그 거래를 조금 더 촉진하기 위한 미디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화폐 연결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암호화폐가 있죠.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저희는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이 자산에 의해서 베킹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뭔가 준비금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은 유동성도 그만큼 많고 또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가치 있는 것에 의해서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적절한 암호화폐로 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저희는 스테이블 코인에 더 잠재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굉장히 탄탄한 이 리저브, 즉 예비금 또는 준비금에 의해서 베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의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홀세일 CBDC도 이러한 국외 결제 그리고 정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싱가포르에서는 리테일 CBDC는 유스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이미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런 유용한 방법들이 있지만 홀세일 CBDC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가치 제한이 강력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굉장히 의미 있게 이 디지털 에셋 이코시스템, 즉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앵커링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업계 사업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활동을 통해서 추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고 그만큼 강력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방금 저희의 4가지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의 최근 활동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저희는 이 디지털 자산의 최근 통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규제할 것이냐, 기술의 그런 사용과 상관없이 굉장히 기술 중립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의 이러한 자본시장 제품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증권 및 선물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뭐 자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채 뭐 공채 증서라든지 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증권 및 선불법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뭐 투자 설명이라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라이선싱이라든지 경영 요건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구매나 판매나 아니면은 이러한 분산 원장 기술을 교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다라고 하면은 결제 서비스 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 즉 DPT를 구매하고 판매하고 교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제 서비스 법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제 테러리즘 파이낸싱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작은 세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그 결제 서비스 법이 해당이 되는데요. 조금 이따가 시간이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핵심 4개의 리스크는 다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자금 세탁과 테러 파이낸싱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술과 사이버 리스크,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자 피해,
박선영 교수님께서 이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면서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금융 안정성과 관련된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DPT 서비스 제공자들을 예전에 저희가 규제를 했을 때는요. 초기에는 뭐 MLTF 리스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제 수단으로 이 암호 자산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결제와 정산을 근데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누가 이 거래의 배후가 되고 있는지 좀 분명하게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2020년 초에 똑같은 ML과 CFT 요건을 저희 금융기관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국제 표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Financial Action Task Force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그런 표준에 따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요건은 2022년 초에 이제 확장이 되어서 여기에서 싱가포르 내부에서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더라도 싱가포르 법인이다. 그런데 해외에 이런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저희 요건을 따르도록 그 범위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과 사이버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 분야 또한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DPT 사업자들은 일단은 사이버 위생 표준에 따라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금융기관에 기대하고 있는 요구하는 뭐 기술 리스크 관리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스크가 계속해서 진화하죠. 예를 들자면 스마트 계약에는 코딩 버그가 있고요. 또 디지털 토큰 그 지갑이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적절하게 저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저희 소비자들이 추가 피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비자 피해라는 것에는 좀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두 가지 각도로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청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이 암호화폐는 유동성이 크죠.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자 피해 부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그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디지털 자산 그 공급자의 어떠한 뭐 불법적인 또는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가격을 뭐 예를 들면 펌프 앤 덤프, 워시 트레이딩, 러그 앤 풀과 같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이 가격을 조작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보고서에 미국의 이제 그 재무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보면요. 거래의 70%가 워시 트레이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양한 이제 국제적인 그런 규제 협력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MAS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런 국제 표준 그리고 규범을 따라서 디지털 자산 공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 또한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박선영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비자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업계를 초대해서 업계의 의견을 듣고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다음 달 10월에 조금 더 공식적인 관련 조직을 출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또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뭐 국제 협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오너십을 가지지 않는 한, 즉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이것들은 소용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의 위험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광고를 어느 정도 규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공 부문에 있어서 이 물리적 ATM이라는 것을 저희가 도입을 한 거죠. 또한 교육에 대한 노력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소위 말하는 지식 갭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실제로 자신이 무엇에 투자하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지식을 저희가 심어주고자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바로 금융 안전성에 대한 것인데요. 이대기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죠. 자, 이제 암호 자산의 그 시가총액을 보면은요. 2021년 11월부터 한 2022년 6월까지는 그 가치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미화로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이 암호 자산들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 붕괴가 있었을 때 실제로 다양한 디지털 자산 공급 업체들도 영향을 받고 문을 닫기도 했었죠. 그래서 상호 연결성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적인 그 자산가와 또 디지털 자산가의 어느 정도의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암호화폐의 그 변동성은 그러한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호 관계 또는 연관성이 어느 정도는 제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앞으로 이러한 암호 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이 기존의 금융 자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규제 조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규제 프레임워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그 규제는 3개의 리스크가 있는데요. 일단 3개는 첫 번째는 고객 피해,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공 컨소시엄을 다음 달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 보호를 조금 더 추구할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뭐 레버리지를 아니면은 거래 신용을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에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그 안정성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지, 즉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정말 스테이블한지 안정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 수단으로서는 어느 정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탄탄한 예비금 또는 준비금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요건하는 것은 일단은 안전한 예비금이 있어야 되고 또 상환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또 제가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데이터 자산에 어떤 노출들이 위험 노출들이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 규제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때 이러한 데이터 외에 또 무엇을 볼 수 있는지도 지금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국제적인 다양한 그런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MAS는 이러한 워크 그룹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목록 보이시죠? 그리고 IOSCO 핀테크 태스크포스가 설립이 됐는데 제가 최근에 거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와 크립토 자산에 대한 그런 업무를 지금 이 태스크포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파이에 대해서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의 목적은 이 투자자 보호 그리고 시장 청렴성에 대한 정책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말이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권고를 할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업데이트를 제가 올해 11월에 열릴 싱가포르 페스티벌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싱가포르 MAS는 이 혁신의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올바르게 규제하려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혁신과 규제라는 것을 밸런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발전과 규제가 저희 산하에 이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 링크 2개를 걸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MES MD인 러기 맨디님께서 지난달에 열린 그린슈츠 세미나에서 하신 연설입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저희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자세히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달에 열릴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 대한 링크도 걸어 놓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토론의 좌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할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토론자로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연사분들과 함께 금융감독원 김용태 국장님, 고려대학교 이한상 교수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님께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론 사회를 맡은 금융연구원의 이명할입니다. 그럼 토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발표 세션에서 디지털 자산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제, 그리고 그 외에도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과 발전을 위한 과제 등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토론 세션에서는 이와 같은 그 발표 내용 외에도 지금 저희가 모신 세 분의 토론자가 계신데 업계, 학계, 그리고 감독 당국의 시각에서 본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유익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토론 세션에는 30분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세 분의 토론자께서 각각 5분에서 한 7분 정도 토론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로는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얘기해 주신다면 보통 이럴 때는 가나다 순으로 하는데 오늘은 좀 역발상으로 가나다의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중호 소장님, 그 다음으로 이한상 교수님, 그리고 김용태 국장님의 순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분 발표자에게도 간단한 답변이나 마무리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플로어로부터 질의와 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중호 소장님. 예. 아무튼 오늘 발표를 듣고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에 이제 사실은 이노베이션하고 레귤레이션 간의 어떤 균형 또는 이제 소위 책임 있는 혁신 이런 이슈가 이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얘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의 존재가 이제 우리 사회 경제 또는 시장에서 이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사실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만약에 생태계를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기능별로 보면 아까 인호 교수님 발표 장표에서도 되게 인상적인 장표가 있었지만 결국 디지털 자산의 발행, 그다음에 수탁, 운용, 그다음에 그걸 통한 거래. 근데 그런 거래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금융 상품들이 연결이 되겠죠. 평가 기관도 필요하고 대출이나 보험 같은 것들까지 이제 하나의 생태계 내에서 정리가 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디지털 자산 하면은 그냥 아까 이제 발표문에도 나오지만은 소위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일단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거든요. 일단 크립토 커런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저희들한테 관심이 있는 건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토큰 어떤 증권화된 토큰 이런 것이죠. 근데 앞에 이제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장표에 나오지만 소위 어떤 파이낸셜 어셋을 토큰화한 어떤 그런 형태가 있고 리얼 어셋을 토큰화한 그런 형태. 그래서 보통 유동화형하고 증권형 토큰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사실 오늘은 이제 크게 얘기가 안 됐지만 CBDC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 하나의 이제 일종의 디지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산업이 발전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은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정의 내지는 규정을 하고 특히 이제 발행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들이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결국 이제 발전을 해서 생태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탁이나 운용 또는 그것과 관련된 제반 어떤 금융 서비스 이거를 어떻게 제도권 내에 편입시킬 거냐 이게 이슈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은 조금 하나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이런 디지털 생태계,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생태계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들이 실제로 어떤 거래에서 이제 이용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디지털화된 결제 수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발표에서 나왔지만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갖는 장점이라는 것들이 결국 국경 간 거래라든지 무역금융 또는 자본시장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 간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되는 거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아까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대통령 행정명령 이후에 이제 180일 지나서 이제 9월 16일 날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원래 이제 11개가 예정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9개가 발표가 됐고 10월 초쯤에 이제 발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제일 다른 디지털 자산들도 그렇지만 이런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형성이 됐을 때 가장 기본적인 그 수단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루나 테라 사태로 이제 경험을 했지만 사실상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들이 이런 제도권 내에 또는 생태계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CBDC가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할 거란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특히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투티어 형태로 사실은 공존하는 어떤 그런 디지털 에코시스템 이런 것들을 제도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오늘 발표자분들께서 특히 이제 이 싱가포르에서 멀리 오신 국장님께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규제,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발행 자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고 있는 논의나 아이디어가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정책적 입장에 대해서 질문도 하셨는데요. 특히 규제나 발행 자격 등과 관련해서 나중에 답변 시간에 우리 싱가포르 마스에서 오신 임 국장님께서 미스터 임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토론자로 이한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고려대학교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한상입니다. 제가 이 크립토 어셋 그리고 디지털 어셋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2017년에 이제 새로운 현상이 나오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이걸 회계 처리해야 되는가 때문에 이제 빗썸에 가가지고 그 내부를 들려보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한번 보고 앞으로 이 시장이 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2017년에 말에 피크가 왔다가 그 이후에 이제 크립토 윈터가 오지 않습니까? 2018년에 가면.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장이 좀 죽었을 때 그때야말로 좀 더 제도를 만들어야 될 때다라고 그래서 크립토 에셋을 가지고 혹은 또 디지털 에셋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걸 회계 처리하고 나중에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이라도 법제화를 하자 그랬었는데 미안하게도 그 전 정부에서는 이게 살아날 거가 아닌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도화를 한다는 것은 규제를 한다는 것인데, 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만 저희가 정부에 돈을 써서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 정부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정서가 주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무원들은 이렇게 우리 민간에서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을 낮춰 부를 때 업자라고 보통 하는데 그때 박상기 장관은 뭐라 그러셨냐면 업소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면서 폄하를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5년간 저희가 이거 regulatory uncertainty를 줄여야 되니까 뭔가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 뭐 한 번도 지금 뭔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가 이제 정부가 바뀌고 이거를 제도화하자는 게 이제 하나의 아젠다가 됐기 때문에 이제 논의가 시작됐고 저는 이제 금융위원회 회계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의 회계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 디지털 에셋 그 제도화를 하는데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페이먼트 토큰이나 뭐 토큰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뭐 페이먼트 토큰이 가장 지금 그나마 사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뭔가 이게 그 인간 세계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 증권형 토큰이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는 아직 저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유틸리티가 증명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규율 체계는 뭐 머니 런더링, 텍세이션 그리고 그 소비자 보호,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파이낸셜 스테빌리티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뭐죠?
머니 론더링 아주 잘했고요. 텍스는 없지만 그냥 사실상 뒤통수를 치는 식으로 작년에 개입을 해서 텍스도 뭔가가 되고 있고요.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그 자본시장법을 원용한 그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 체계인데, 이 마지막 부분 금융 안정성 부분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테라루나가 크게 사고를 치기 전에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던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아주 좁은 부분만 지금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국제적 공조를 맞춰가면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유틸리티 토큰이라든지 뭔가 이노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의 진흥을 위한 것들은 사실은 다른 나라의 법에도 진흥을 위한 건 없습니다. 저희 나라가 10개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몇 개의 법안에만 그 산업의 진흥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융위원회 안은 규제는 규제로서만 하는 법이 있고 진흥은 다른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뭐 이노 교수님하고 그리고 그 싱가포르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이거를 굉장히 하자고 그러던 사람인데 5년쯤 지나서 제도화에 제가 참여하고 있지만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아니 이게 이 기술이 분산원장 기술하고 크립토 애셋, 디지털 애셋이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부와 그다음에 편리함을 준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5년 동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게 보호할 만한 가치로 뭔가 제대로 된 상품이 나와가지고 이걸 정말 보호해야 되는가에 대해 굉장히 5년 전보다는 저는 부정적으로 변했는데, 그게 어떤 제도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 제도화만 되면 앞으로 이 기술이 막 촉발이 돼가지고 인간 세상을 편하게 하고 저희가 이걸로 부와 편리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싱가포르 국장님께 방금 질문은 이노우 교수님께 드린 거고, 싱가포르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진흥법은 세상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도 살펴보면 입법례를 보면 규제하는 건 있지만 이 산업을 진흥한다고 하거나 아까 이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진흥청을 만든다, 직속 장관급 위원회를 만든다, 뭐 이런 건 제가 들어본 바가 없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제가 알기로 제가 공부하던 그 많은 분들이 다 스위스 주크주로 가거나 아니면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로 가거나 싱가포르에 가서 이제 코인들을 발행했었거든요. 싱가포르는 그래서 이제 그 코인 이코시스템의 이제 성지 같은 곳인데, 거기서는 이런 규제 말고 어떤 진흥을 하는 조직이 있거나 아니면 장관이나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진흥하는 어떤 조직이나 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규제라는 그 좁은 시각 말고 산업 진흥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 발표하셨던 우리 이노 교수님, 그리고 싱가포르의 미스터 림께서 간단히 이후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엔 이 산업진흥 차원에서 어떤 관련된 조직이 있는지, 제도화된 내지는 법 같은 게 있는지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토론자로 금융감독원의 김용태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금융감독원의 김용태입니다. 그 발표자들 하신 분들 자료를 제가 보고 좀 제가 보충해주고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혹시 그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예, 딱 한 페이지로 정리했는데 없으시면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국제기구의 어떤 그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동향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나오네요. 예. 일단 그 FATF 이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가 최근에 계속 하고 있는 게 그 디지털 자산과 또 디지털 사업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을 경감시키는 그 조치들을 계속 지금 내놓고 있고,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말 18년에 우리나라에서 자금세탁 방지 관련돼서 조치를 취했던 부분이 이 FATF 논의의 어떤 시발점이 됐던 부분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CPMI하고 IOSCO 쪽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 어레인지먼트를 냈는데, 여기 핵심을 잘 들여다보면은
더 이상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이제 그 어셋 백이 법정 통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디지털 자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알고리즘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규제를 잘 들여다보면 알고리즘 관련되는 건 더 이상 포섭이 안 되도록 그렇게 규제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이오스코에 지금 그 계신 그 미스터림 그 부총재 그 이제 부총재 분께서 계신데 그 알고리즘 이제 그 크립토 어셋하고 이제 디파이 쪽을 이제 핀테크 쪽 TF로 묶어서 그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고 저희 감독원에서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BCBS의 경우에는 그 이제 이제까지 그 코인을 기능별로 쭉 나눈 건 그 여기 계신 분 상당히 익숙할 텐데 이걸 위험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위험별로 분류를 해갖고 이거를 그 금융회사 은행들이 취급할 때 자본 부과를 추가 자본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입장을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그 좀 오탄데요. 그 FSB 그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보드에서는 그 이제 가상 자산이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를 갖고 있다면 그 감독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뭐 아까 그 이노 교수님 말씀하셨더니 이제 기다리던 지금 발표가 됐는데 핵심을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 일단 미국 그 관계 부처들 전체적인 스탠스를 그 확정짓는 제가 그 지난주에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FRB하고 OCC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국자들도 이제 통일된 그 스탠스를 정한 그런 큰 어떤 그 이정표였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내용 중에 보면 규제 지원적 측면하고 이제 규제적 측면을 크게 나눠서 총 7개의 어떤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제일 첫 번째가 좀 눈에 띄는 게 그 프로텍팅 컨슈머 인베스터는 저희도 뭐 예상을 했던 건데 비즈니스도 프로텍트 하겠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그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의 어떤 금융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놓지 않듯이 디지털 자산에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고요. 오늘 발표한 거에 없었는데 EU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EU가 큰 틀에서 이제 디지털 파이낸스 패키지를 그 2020년에 발표했는데 여기에 미카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보건력, 그다음에 그 분산원장의 그 DLT 파일럿 레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그 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제 미카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그 EU 집행위원회, 이사회에 지금 상정이 돼서 법안 초안에 대한 마지막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미카가 사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참고할 만한 주요국에 처음에 만들어진 이제 단일 법안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 8개의 업종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8개 업종 중에 뭐 예상하시는 뭐 익스체인지도 있고 그다음에 커스터도 있고 그다음에 자문업도 있고 사모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서 좀 그 특이한 점들은 그 커스터디하고 익스체인지의 그 업종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전성 규제가 좀 들어가는 걸로 또 그렇게 돼 있고 그 레귤레이션 온 크립토 마켓에서는 내부자 거래하고 시세 조정 부분을 담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처벌도 좀 담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법안을 만들 때 상당히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금융위 금감원에서 디지털 자산 민간활동 TF가 올 연말까지 지금 가동이 될 예정으로 법안에 대한 내용을 지금 심도 있게 그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스테이블 코인 계속 나오는데 지금 뭐 자본시장 쪽에서 일각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상장 발행과 유통 또 이거에 대한 그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자본시장 폼을 닮아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의 클론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시각을 좀 넓혀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은 프레임워크 자체가 그 법정 통화하고 완전히 다른 프레임워크 메인 프레임워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온라인상에 보장성 상품 그러니까 뭐 이제 보험이죠. 그다음에 예금성 상품들, 대출성 상품들, 또 그 투자성 상품들이 이미 그 디파이라는 형식으로 많이 올라가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그 이 매개체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급 결제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그 디파이들도 서비스들도 상당히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그 US 달러 패깅으로만 그 시장 지배가 생길 것이라는 거는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 이제 그 시각을 좀 지급결제 이외에도 좀 넓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금융위 금감원 뭐 세미나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저는 상당히 그 크게 의미 부여하고 있는 게 그 전자증권법 있지 않습니까? 그 사채와 그 이제 주식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전자증권법이라 불리는 건데 여기에 그 DLT를 포섭하는 게 상당히 논의가 진전되고 있고 지금 이슈 레이징이 되고 있는 게 저는 그 앞으로 그 금융산업 지금은 다 집중적으로 지금 예탁결제원이나 뭐 그 증권전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지금 이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데 분산원장이 법에 포섭될 수 있다는 거는 앞으로 그 가상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 국장님께서는 그 암호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서 보완적인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DLT에 대한 견해까지 밝혀주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토론자의 토론 잘 들었고요. 그러면 토론 과정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스에서 오신 임 국장님께 앞서 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 그다음에 발행 자격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규제 측면뿐만 아니고 산업진흥 차원에서 디지털 금융을 진흥하기 위한 어떤 조직이라든가 제도, 법적인 측면이 있는 데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걸 포함해서 우리 임 국장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테라 루나 붕괴 사건에서 보셨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항상 안정적인 것은 아닌데요. 그리고 모든 코인이 어떤 특정 통화에 패깅이 된다고 했었을 때도 그 가치를 꼭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꼭 예비금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떠한 자산이 이걸 베킹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보고 있고요. 그 리저브, 즉 예비금 또는 준비금의 그 퀄리티,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 그 퀄리티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상환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밸류 프로포지션을 할 때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보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뭔가 예를 들어서 계약 같은 거를 또 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을 봤을 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MAS 저희 동료들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합의체를 저희가 다음 달에 발족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 계속 팔로우 해주시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스테이블 코인을 베킹할 수 있는 예비금 또는 준비금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 상환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약 같은 걸 체결해야 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상환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또 진흥 관련 이제 기구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MAS에 이제 개발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이제 스페셜라이징 된 부서인데요. 특화된 부서인데 이 부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디지털 자산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핀테크를 아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산업의 업계 종사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핀테크 산업 부문을 더 촉진시킬 수 있을까, 활성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산업 전환 로드맵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두고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인프라 지원입니다. 미래를 위한 인프라 지원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데요. 뭐 또 이제 예를 들자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런 결제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데, 프로젝트 가디언 들어보셨지 않나요? 그것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업계와 함께 협업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디지털 자산을 디파이 형태로 지금 실험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함께 실험을 하고 시장의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저희 MAS에서 이 시장 발전, 업계 발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MAS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금융 부분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거죠. 금융과 관련해서 꽤 앞서가는데요. 우리 임 국장님의 설명이 한국 디지털 금융 관련해서도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Let me clarify my question. My question was like promotion.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사실은 이 하나의 조직 안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능과 규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MAS 캐피털 마켓 그룹에서 이거를 담당하신다는 건가요? 그걸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다라는 거죠. 파이낸셜 슈퍼비전이 하는 그룹이 하는 감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 펑션, 디벨롭먼트 펑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룹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계 네, 근데 같은 기구 하에 있습니다. 그 두 조직이 같은 기구 하에 있어요. 네. 저희는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내부적인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업무를 완벽하게 분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있죠. 그래서 이 디벨롭먼트 쪽하고 슈퍼비전 쪽하고 만약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감독이나 규제 쪽이 우세권을 가진다라는 법안이 실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토론 중에 우리 인호 교수님께도 그 산업진흥 차원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예. 간략하게 예.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왜 여태까지 금방 될 것 같았던 그야말로 탈중앙화된 그런 금융이 왜 오지 않았냐 하는 첫 번째 퀘션과 두 번째는 이제 진흥청이 왜 필요하냐,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왜 안 됐냐,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2014년부터 한 5년 내로 뭐 이렇게 될 거다 생각했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터넷 발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박사과정 할 때 2098년에 뭐 모든 게 다 인터넷으로 될 것 같이 막 됐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버블 되고, 근데 이제 크래시가 나오고 나서 이제 뭐 아마존 나오고 쿠팡 나오고 이런 게 한 20년 동안 진화한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사회에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수용성 속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규제나 또 이 새로운 디스럽트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짭이 잃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로서 그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작용과 반작용, 또 변증법적인 발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데,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기술적으로 제가 보면 엄청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서도 일단 디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스케일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중앙화 된 것이 과연 가능할까? 스마트 컨트랙이 100줄, 200줄 가지고 과연 우리의 계약을 대신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맨날 당했던 질문이 뭐냐면, 임 교수도 무역 같은 집계약 한번 제대로 해봤어? 20, 30페이지, 100페이지가 넘어. 그걸 어떻게 코딩할 거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테스팅이 잘 일어나고 있고, 또 이게 적어도 한 120조, 한 200조 시장까지 갔다. 이건 엄청난 큰 변화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변화는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시험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규모가 커졌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물 자산과 연계되고 있다. 즉 NFT라고 하는 것이 예술 작품, 음악, 뭐 여러 가지 게임 또는 뭐 P2E 뭐 이런 등등 실물 자산과 어떤 경제 활동이
실제적으로 가상세계의 보상을 받는 그런 부분과 계속 연계를 일으키면서 좀 더 부가가치가 파생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는 어떤 한 기관이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즉 CBDC,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논의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17년은 개인이 주도했던 장이라 그러면 2020년 이때는 이제 기업이 주도했던 장이고 이제 앞으로 2025년 내지 2030년까지는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장이 될 거다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엘사바도르가 뭐 비트코인을 뭐 이렇게 국가 법정 화폐로 한 것처럼 저거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국가가 비트코인을 금과 같이 보유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마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인터넷을 생각하면 한 20-30년 걸리더라. 이 부분도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능청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이 금융이라는 게 산업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사실 저는 이제 정보통신 쪽에 있고 또 산업 쪽에 있다 보면 사실 지능청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 예술문화부에서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 뭐 되게 많아요. 아니 제 말씀은 그런 진흥원들이 다 쓸데없다는 거죠. 세금을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기회가 볼 때 그 진흥원의 역할은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금융이 거기에 가지 못했냐면 글로벌로 나간 적이 없고 수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디지털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이것이 글로벌 금융 리더로서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로드맵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할 뚜렷한 주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원래는 발표자들께도 추가적으로 마무리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정했던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2시간에 걸쳐서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발표가 되고 또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아무쪼록 디지털 금융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